이번 시간은 전자의 궤도와 에너지 준위, 전자의 전위, 에너지띠, 고체의 전도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다가 이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원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원자의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수소 원자 모형을 가지고 많은 과학 현상들을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번호가 1번이어서 양성자 하나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 모형을 가집니다. 이 양성자 주변에 중성자가 있게 된다 그러면 중수소, 삼중수소인 동위원소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자를 가지고 많은 과학 현상들을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선 스펙트럼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빨간색도 빛도 나오고 녹색, 파란색, 보라색인 여러 가지 색이 이 수소 원자 모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현상을 원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억지를 부리는 듯한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요걸 연구하던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원자 모형이 아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전자가 있는 공간인 전자 껍질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선 스펙트럼의 현상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수정된 원자 모형 형태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그림, 동그라미 모양이 나와 있는데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운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핵이고요. 이 주변에 이제 선이 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전자 껍질이에요. 화학 시간에 배웠던 전자 껍질이고 당연히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물리 과목에서는 이런 전자 껍질을 기호로 N이라고 쓰고 첫 번째 궤도,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해가지고 요거의 용어를 양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양자수. 양자수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껍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양자수, 두 번째 양자수, 세 번째 양자수 뭐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인 양자수는 에너지 값을 가장 작게 가지고 있는 껍질이고요. 전자가 여기에 있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상태라고 해서 이 첫 번째 껍질을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바닥 상태.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라고도 하죠. 전자 에너지가 가장 작게 된다 그러면 움직임이 가장 작기 때문에 안정화된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궤도 이상이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더 많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두 번째 이상은 들뜬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핵이 지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요 지구 부분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위치 에너지가 큰 것처럼 요 외곽 쪽으로 나갈수록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또는 전자 껍질 양자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외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궤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를 전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의 전이. 또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것을 전이한다고 하는데 에너지가 높은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서 에너지가 낮은 안쪽의 껍질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작은 에너지 값을 돼야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형태는
99% 이상이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 하는 내용이죠. 전자기파는 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모든 파들을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거 두 번째 궤도에서 세 번째로 이동을 할 때도 전이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이 두 번째 전자한테 뭐 충격을 가한다거나 열을 가한다거나 빛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를 가할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에너지 값을 갖는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에너지 흡수나 방출을 할 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 궤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7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궤도는 한 3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만큼 방출을 해야 되느냐? 17에서 3을 뺀 14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세 번째 궤도의 에너지 값이 뭐 한 9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3이었으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방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를 얼마만큼 흡수를 해야 되느냐? 6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아래쪽에 가로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일부분을 확대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궤도를 원 모양으로 아니고 그냥 평평한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다섯 번째 궤도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로 전이하고 아니면 네 번째가 첫 번째로 전이, 세 번째가 첫 번째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전이를 할 때 다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 요 방출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첫 번째 궤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강력한 빛이 방출을 하게 되고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라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때 라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빛은 자외선 영역의 빛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거는 다 자외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서 과학자분이 그러면은 요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도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은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발머가 찾아낸 빛은 가시광선 영역이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 그러면은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세 번째도 빛을 방출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파시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찾아낸 빛은 적외선이더라 였던 거죠. 그래서 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누가 발견했는지도 거의 외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확대를 하면서 이제 계속 글자들 깨지긴 하는데 요 가시광선 영역, 발머 계열에 대해서 하나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껍질에서 양자수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A라고 하고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A가 방출하는 것과 B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 A의 경우에 방출하는 값이 더 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은 항상 정수배를 가지고 방출한다라고 했었던 걸 찾아낸 거 해서 이때 H라고 하는 값은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요.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6.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상수다, 숫자다 라는 내용만 알면 될 것 같고 이 소문자 F는 프리퀀시에서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수.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은 뭔가 진동수의 상수를 곱한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즉 전자 껍질마다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고, 특정 값에서 어떤 값을 빼니까 뭔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기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물리에서 이 단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화되어 있다. 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전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 값은 연속적이지 않다. 양자화되어 있다. 연속적이지 않다. 뭐 띄엄띄엄 되어 있다. 등등등등 비슷한 표현을 다 하는데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에너지 값이 A의 경우가 더 큰데 요 아래쪽에서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를 곱한 값인데 플랑크 상수는 숫자니까 제외한다 그러면은 A의 경우의 진동수와 B의 경우의 진동수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쪽이 진동수가 크다. A의 경우가 진동수가 큽니다. 그럼 이제 파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대 개념이고 파장은 B가 더 길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A의 빛이 만약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큰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라색 계열이 되는 거고 청색 계열, 이쪽은 빨간색 계열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질 때 여러 가지 궤도에서 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같은 경우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작고요. 진동수도 작고 파장은 크겠죠. 이쪽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크고 진동수도 크고 파장은 작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은 넘어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네 번째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전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바깥쪽에 있을수록 에너지 값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될 때 이때 에너지 형태는 빛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빛이 방출된다. 글씨가 엉망이네요. 글씨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가 있는지. 글씨도 깨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라이먼 계열 또는 자외선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와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가 에너지 값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HF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에너지가 크게 되면 진동수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크다. 파장은 반대니까 뭐 짧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파장이니까 길이가 짧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작다라고 작다, 짧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제 2번 첫 번째 A인 경우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요 경우도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요 A인 경우는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할 때 에너지 값을 얼마만큼 방출을 해야 되느냐 8만큼 방출해야죠. 요 경우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4니까 3만큼 방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B는 8대3 그럼 진동수도 8대3이고 파장은 반대 개념이니까 3대8 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질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약간 설명적으로 되어 있는 지문들이 나갈 겁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고체 에너지 준인데요. 요 내용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법칙 뭐 외울 것도 많은데 이제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고체라고 하는 녀석은 원자들이 엄청나게 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통 고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자가 한 개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원자가 하나일 때, 즉 여기 아래쪽에 원자가 하나 있게 되면은 첫 번째 궤도에도 전자 껍질이 하나, 두 번째 궤도에도 전자 껍질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때 원자가 만약 두 개가 된다 그러면 고체니까 원자가 수두룩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도 전자 껍질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의 일렉트론 볼트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원자가 두 개일 때도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에너지 값을 공유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 상호작용이나 청력이 작용을 해서 에너지 값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1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거는 뭐 마이너스 9.9 뭐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궤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살짝 에너지 값이 겹치지 않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3개짜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100개이면 100개인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원자가 아주 많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띠가 이런 에너지 궤도가 셀 수도 없이 겹쳐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의 띠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을 에너지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한 거를 이제 파울리가 했다라고 하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에너지띠의 형태를 가지고 고체를 설명하는데요. 고체의 종류는 크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체, 반도체, 절연체, 절연체는 또 부도체라고도 하잖아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경우, 반도체는 어떨 때는 도체처럼 전류가 잘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절연체처럼 전류가 전혀 흐르지도 않는 경우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잘 보시면 되는데, 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띠를 먼저 원자가 띠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속이 여기는 속빈띠라고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전자가 올 순 있지만 아직 전자가 오진 않는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전도띠가 되겠죠. 전자가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원자가 띠 위에 있는 걸 전도띠라고 되는데, 여기 이제 도체를 보면은 여기 부분이 원자가 띠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전도띠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게 요 전도띠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이 쉽다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도체라고 한다라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띠틈이라고 하는데 이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자가 이동하지 않다가 뭔가 이 원자가 띠에 열을 가한다거나 충격을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빛을 쏴준다거나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그때서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작용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전도띠로 이동하게 돼서 그때는 도체처럼 활동하다가 뭔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동을 못하는 절연체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체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절연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에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전도띠까지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에서 설명을 잘 보고 이제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반도체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 거고요. 검은색 띠는 전자가 있는 건데 이렇게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원자가띠라고 한다. 원자가띠. 그 다음에 흰색 영역은 전자가 비어있는 건데 전자가 올 수는 있어요. 그 와중에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전도띠라고 하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붙어 있잖아요. 이 녀석은 도체다 라고 바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체는 도체이다. B는 전자가 채워진 띠 중 에너지가 가장 높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인 거죠. 이건 동그라미. D급 볼게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D, 여기 이제 전자 껍질이 아닌 부분이었잖아요. 금지된 띠라고도 하는데 전자가 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에너지를 받아도 금지된 띠에는 전자가 올 수가 없어요. D것은 틀렸고, 부도체의 경우에도 C는 전자가 존재합니다. 부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지, 뭐 전자가 없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니들도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되게 간단한 문제들만 풀 수 있어서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자의 뭐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